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미국 아이스 이민 당국이 우리나라 조지아에서 있는 현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동으로 짓고 있는 공장을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300명 이상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체포해서 억류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돈 들여가지고 그거 해주는데 이따위로 나와?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에 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나? 그 다음에 미국은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다른 나라 기업들한테 두들기고 아니면 꼬시고 해가지고 많은 지금 제조업 부분과 관련된 투자를 했는데 정말 미국에서 제조업이라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번 미국의 그 조지아주 습격이라고 하는 단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미국 언론에서는 보통 현대 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차 공장이었으니까 현대차 공장 급습이라고 보통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대신 많은 분들을 이제 보고 있으면 그 원청보다는 주로 협력업체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로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건설과 관련돼서 건설을 하고 난 이후에 장비를 세팅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던 여러 이제 관계자분들이 이제 이번에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이제 상황을 당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미국에서 사업하기 정말 어렵다. 라는 이야기, 미국 제조업 회의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미국에서는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공장 짓기 어려운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건설 현장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좀 봅니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저는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장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런 SK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큰 공장을 짓겠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도 건설업 면허가 있는 회사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공장을 지어줄 수 있을 만한 큰 회사,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일을 해봤던 트랙 레코드가 있는 회사를 골라서 입찰을 하겠죠. 그리고 적절한 회사를 골라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 건설사가 그 관련되어 있는 이제 협력업체, 뭐 하청업체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컨트랙트,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어느 나라나 공사는 이런 건설 현장이라는 것은 다 하청, 하도급의 잔치죠. 다 특별한 공정에 따라 가지고 수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계약 관계에 따라서 일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준공이 되는 뭐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 업체들이 공장을 짓는 실력, 속도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이 터집니다. 일단은 공기가 질질 늘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은 처음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막 50%는 뭐 당연한 거고 막 80%, 100%막 치솟습니다. 공기도 늦어져. 비용도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너무 일이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나라 그동안에 우리랑 호흡 맞췄던 친구들 보내가지고 빨리빨리 매듭을 짓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스타 같은 이런 이제 관광 형태로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안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그러한 속도와 상황에 미국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국에서 건설 비용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왜 올라가느냐 궁금증이 있을 텐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패턴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는 너무나 얼척없는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설 설계를 가서 현장에서 보면 다 안 맞죠. 당연히 약간씩 바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현장에서 봤을 때 즉석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나와 있는 감리 또는 설계사 쪽이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 뭐 이를테면은 요거를 바꾸자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오케이 현장에서 합의가 되고 이쪽에서는 설계를 수정하고 이쪽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이게 동시에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이거 바꿔야겠는데 설계도랑 안 맞는데 설계도가 현장이랑 안 맞아. 그러면 그 중간 작업 중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서류로 올리는 거죠. 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설계를 변경하라고 다시
설계사무소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는 원래 자기들이 하던 일 플러스 지금 이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게 계약 범위 내에 있으면 그냥 해주겠지만 아니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비용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 현장에 모여 앉아가지고 야 이거 3cm 늘리면 되는 건가? 아니야 이거 안 돼. 보면 한 5cm는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이런 식의 처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다니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설계를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다시 또 안 맞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이런 루프가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계속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문제 해결의 민족이죠. 일단 다 모여.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온갖 아이디어들 말잔치가 쏟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 해산 빨리빨리 하자. 라는 식의 일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이제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이 서류가 오가고 서로가 확인을 해야 되고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는 사이에서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원청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사인을 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사실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야 되는데 일단은 좀 낯선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고 늦어지는 데 대한 조바심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빨리 사인해주고 빨리빨리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두 번 반복이 되면 시공업체나 설계업체나 한국업체는 어떻게 보일까요? 봉입니다. 봉. 후고 오셨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냥 올리면 사인 나오니까. 그러면 그 사인하면 당연히 비용 청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들을 그냥 할 수도 있는 일도 일일이 다 쪼개서 비용 청구를 하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면서 공사 비용이 폭증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경험자들 사이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속도입니다. 속도. 대규모 투자를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집행에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시공도 빨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공장을 지을 때 보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설계 시공이 동시에 가는 거죠. 일단 면적하고 기본적인 틀이 잡히면 땅 파고 기초 닿습니다. 이거는 뭘 해도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설계를 막 하면서 서로가 막 조정을 하는 거죠. 오늘 1층 타설하고 2층 타설하는데 거기에 장비가 스펙이 바뀌어.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되죠? 층고를 높이고 다음 층에 층고를 높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물량을 다시 발주를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막 눈이 핑핑 돌아가도록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 그동안의 경험들, 상호 신뢰 이런 것들이 녹아나면서 말도 안 되는 속도가 만들어지는 게 대한민국의 힘이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정말 눈이 팽팽 돌아가게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고 지금은 중국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게 문제점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주 정말 비장의 무기가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은 이제 비싼 건설비를 자랑합니다. 이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뉴욕에서 지하철을 지을 때 왜 미국은 도대체 킬로미터당 이렇게 많은 비용을 써야 되나라는 이제 분석 보고서에 따라서 나온 그 비용입니다. 실제로 국가별로 이 킬로미터당 도대체 건설비가 얼마나 드나를 따져봤는데 지금 각 국가별로 평균치입니다. 물론 차이가 많이 있겠죠. 난공사 구간도 있고 쉬운 공사 구간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잠깐 여기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보다 더 비싼 나라 보면 싱가포르, 홍콩,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 이렇게 있어요. 홍콩이랑 싱가포르가 더 비싸네라고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여기에는 막 고층 건물이 있고 이미 있는 그 시설 밑에다가 또 집어넣고 정말 난공사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이 어디냐? 저기 제일 왼쪽에 있어요. 제일 왼쪽 사우스 코리아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 터널 뚫고 하는 뭔가 도시에다가 터널을 뚫어서 이거를 하는 작업들을 생각을 해보면 공사비로만 따지면 킬로미터당 건설비가 우리나라보다 한 6배 이상이 비싼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딱 그 뚫는 요거만 생각하는 거고요. 전체 이 처음에 그 땅 파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하철을 굴릴 때까지 요 기간 전체로 보면은 뉴욕이 우리나라 서울의 30배입니다. 네. 왜 30배나 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역들이 사실은 표준 설계라는 것들이 상당 부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본 패턴이 있고 도저히 그게 적용되지 않으면 일부를 탁탁탁 바꿔가지고 빠르게 가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각 역마다 다 하나씩 달라요.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면들이 있는 거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늘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의 노사관계, 특히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도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 노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미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무척 쉬운 현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법에 따라서 무조건 클로즈드 샵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일하려면 노조원이 아니면 아예 법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나 건설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오늘 일할 사람 오세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노조원을 써야 돼요. 아니면 일단 들어오면 무조건 노조에 가입해야 되는 유니온샵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건설이라는 것은 무조건 노조와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부가 표준적으로 정한 표준 노임 단가라는 것들이 있죠. 물론 그것이 현장에서 뭐 맞다 그러다라고 하지만 대충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면 어떻게든 뭐 일단은 기준점은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죠. 무조건 협상이에요. 무조건 협상이에요. 상대방이 급해? 그럼 비싼 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힘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공종, 뭐 새로운 공법,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게 전혀 없는 곳이 미국 건설 현장이다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해왔던 대로, 해온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미국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당연히 다른 나라보다 비쌀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법적 리스크도 매우 미국 건설 현장은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건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개별 법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에서 공사를 하던 통영에서 공사를 하던 가거도에서 공사를 하던 다 대한민국 표준 룰에 따라 가지고 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위반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게 대한민국 룰이죠. 미국은 어떠냐? 다 따로따로 놉니다. 미국 연방법이 있고요. 미국 주법이 따로 있죠. 그런데 이 건설과 관련돼서는 매 주마다 다 달라요. 규정이. 안전 규정도 다르고 협력업체와 관련된 계약 규정도 다르고 대금 지급 규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익숙하지 않은 동네에 가지고 다른 동네에 가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이 동네에서 고인물, 원래 잘 아시던 분들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우리가 외부에서 이 공사를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CM입니다. CM, 컨스트럭터 매니지먼트죠. 그러니까 이 원청을 대신해서 최적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정해진 예산과 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CM 업체들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CM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이 원청이 계속 사업을 발주하고 앞으로도 내가 더 기대할 게 있어.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잘 협력을 해주겠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일회성인 것 같아. 여기다가 플랜트 하나 짓고 나면 더 이상 우리랑 관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자기들이 와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옛날부터 알던 친구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할 친구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중립적이거나 원청의 편을 들기보다는 협력의 편을 든다라는 불만도 우리나라 쪽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소송의 나라죠. 그러니까 일단 뭐 뭔가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소송부터 제기를 하면 뭐 공사 올스톱인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뭐 이런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성공적인 공사 건설 현장 프로젝트를 위해서 팁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팁을 보면 여러 가지로 참 뭐 좋은 말씀이지만 이걸 뜯어보면 되게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 첫 번째, 왼쪽 위에 첫 번째 볼까요? 모든 것을 아주 디테일한 프로젝트 도큐멘트를 작성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문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서가 아니면 결국은 다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런데 사실 건설 현장이라는 것은 예측 불허, 임기응변의 상황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과정에서부터 잘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KPI를 잘 정해가지고 이것들을 프로젝트를 잘 관리해라라고 하는데 이거 참 쉽지 않은 말은 좋습니다만 쉽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클리어리하게 해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랑? 올 컨트랙터랑 모든 계약 당사자들. 그다음에 서브 컨트랙터 하청업체들. 그다음에 심지어 스테이크홀더 이해 당사자들까지
이게 말이 좋지. 이걸 클리어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어떤 그러한 반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계획을 잘 세워라. 그래서 착오라든지 지연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세워라. 당신이 어떻게 공중 시간표를 만들어 놓던 그거와 상관없이 일은 지연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세이프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사고 나면 각오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미국은 훨씬 힘든 현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최근 들어서 많은 미국에서 건설 현장과 관련돼서 이야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말 가슴 답답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건설 허가를 받으려면 당연히 미국 업체가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면 미국에서 설계를 하지만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인치, 피트. 이게 어기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미타법을 쓰는 나라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 시방소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묘하게 계속 안 맞는다라는 불만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900mm짜리 뭐를 하면은 36인치 이렇게 쓰는데 왜? 미국에서는 인치로 표시되니까 36인치는 다 통용되는 그러한 장비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900mm에 맞춰놨는데 36인치 안 맞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35.433071인치가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900 이거 들고 갔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인트를 시킬 수 있는 뭔가를 장비를 찾아야 되는데 있을 리가 있나요? 없죠. 그럼 주문 넣어야 돼요. 언제? 알 수 없어요.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하나하나의 공정들이 막 공사 현장에서 수도 없이 발생하는 게 미국에서의 플랜트 이제 건설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냥 우리 업체들 데려와서 빨리빨리 하자 라는 게 쉬운 거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 건설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통이 터지는 거죠. 저게 분명히 우리 일감인데 저런 식으로 위법적인 활동을 해? 라고 하면서 서로 불만이 쌓여가다가 이번에 일이 터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건설업, 제조 건설업, 정확히 말하면 제조 건설이죠.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여기가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전체 건설 중에서 이 유독 공장을 짓는 것들은 2019년 이후부터 지금 3배 이상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RA라든지 온갖 이제 옛날 트럼프 그다음에 바이든을 지나면서 미국에 공장 짓지 않으면 혼나. 아니면 보조금 받아라고 그래가지고 꼬시던 채찍으로 때리던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몰려가다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건설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 인력이 부족한 거 플러스 그다음에 저 완공되는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과연 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한 8년 그러니까 2033년쯤 되면 38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에서 생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380만 개가 다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절반만 되더라도 계획 중에 절반만 되더라도 190만 개, 20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현재 미국의 현실에서 보면 그중에 절반 그러니까 380만 개라고 그러면 그중에 절반도 못 채울 것이다 라는 것이 미국 지금 제조업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 2025년 9월 현 시점에 봤을 때도 미국 제조업 현장에서 지금 7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인 광고가 붙어 있는데 사람이 안 오는 일자리가 70만 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막 모아가지고 공장을 짓고 거기서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적어도 200만, 300만 원 더 고용을 해야 되는데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미국 제조업체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제조업 노동력 부족이 점점 지금 심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해봐요. 당신네들한테 지금 노동력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하게 공급이 됩니까? 공장을 지금 주문에 맞춰가지고 풀 캐파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20% 이상의 업체들이 아니요.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금 주문이 있어도 공장을 못 돌립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죠. 원래부터 미국은 그런 나라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항상 사람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2017년, 18년 때 확 올라가다가 다시 좀 내려가다가 코로나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심해졌죠.
그러다가 쭉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2024년 통계만 봐도 20%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인 2014, 15, 16 요때 보면은 한 10%대에서 우리가 좀 사람이 부족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비하면 2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과연 나아질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점이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AI 관련해서도 AI 클라우드 짓고 나면은 거기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제 서버 관리자 이런 거 말고 그냥 말 그대로 공조, 그러니까 냉각, 이 시스템 관리하는 사람들만 해도 향후 10년 동안에 한 4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국에서 미국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런 냉각, 그다음에 뭐 공조와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40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큼의 사람들이 향후 10년간에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AI 클라우드 하나만 일해도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저 수많은 공장들에서 일할 사람들은 지금 막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 전체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직업학교, 그다음에 전문대학, 뭐 미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이런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약간의 혼선들이 있어요. 자료마다.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맞는데 2024년, 2025년에는 직업학교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보도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 자동차 정비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인터뷰를 해보면 공장에 가서 제조업 현장 라인에서 일할 생각은 없어요. 내가 그냥 샵 차려가지고 내가 정비소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그런 것을 위한 기술을 내가 습득하고 하는 거지 라인에 서 가지고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미국의 고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한 20%지만 실제로 인력 수급이 원활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업체들이 아니요, 사람이 없어 죽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왜 제조업에 안 가느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사회로 간 거죠. 그러니까 나 일해서 돈 벌어야 돼 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요? 나 당장 돈 벌어야겠어. 그러면 첫 번째 생각나는 거는 물류, 이런 업체들에 가서 해봐야겠다라는 거. 두 번째, 어쨌든 중소기업에 가서라도 일해야지. 그러면 대부분 생산 라인 각오하고 우리는 갑니다. 가면은 일단 자리는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일을 해야겠어. 그러면 서비스업에서 일을 찾는 게 상대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조업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미국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내가 근로시간을 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이 안전하고 그런 것들이 좋아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랑 달라요. 최근 들어서도 미국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급여 수준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제조업 같은 경우는 최저 18달러인데 이 18달러가 좀 사람 못 구하죠. 그러니까 25, 30 이렇게까지 지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서비스업, 서비스업도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는 이런 경우에 보면은 20달러 아직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당 임금으로 비하면 공장이 제조업 현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미국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조업 현장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되게 저도 찾아보다가 놀랐는데 전 세계가 대학 진학을 선호를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지역에 있는 돈 벌 수 있는 사업장에 가서 다양하게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특별한 사람들만 대학에 가는 것으로 이제 간주됐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 집에서 대학 입학자 대졸자가 나왔어 그럼 되게 축하해주고 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3대째 대졸자가 없으면 그 집안 전체는 루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K-트렌드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현장에 가는 거를 더욱더 꺼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제조업 현장, 미국 산업 현장이 다 사람이 없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차이들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화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되게 안정적으로 사람들을 잘 수급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겪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비해서 이제 운수, 이제 트러커 같은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원인은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가 있어도 가지 않는다. 그리고 갈 의지도 없다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제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인구 구조가 지금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07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는 미국이 만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율이 우리나라처럼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자도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출산율도 높고 그리고 이미 나온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당 1시간 정도만 더 일하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조업은 인기가 없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급속히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제조업의 고령화 현상이 매우 심한데 55세가 넘어가면 바로 그냥 은퇴하는 비중들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만 54세를 넘어가는 인력이 전체 인력의 한 30% 정도 되는 게 미국의 이제 산업 현장인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 일 많어.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빨리 은퇴를 하면서 제조업 공동화가 지금 급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미국 제조업에 앞으로도 계속 인구를 댈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뭐 전 세계 나라를 두들겨 패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도 과연 거기서 일할 미국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점들이 문제점이라는 거죠. 이 장기적으로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미국 교육이 지금 붕괴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문제점입니다. 사실 제조업이라는 것은 그냥 가서 하면 되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한 3일쯤 해보면 다 해. 그거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대한민국은 사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별로 없습니다. 정말 별로 없어요. 한국은 그게 당연한 나라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왜? 제조업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대한민국이 제조업 국가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제조업 국가는 특이한 국가입니다. 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봐도 이렇게 일하는 거나 눈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로 설명해 주면 알아요. 알아먹어요. 대충. 모르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번 해보라고 그러면 따라서 할 의지도 있습니다. 그것도 못해? 못해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조업은 쉽지 않은 그런 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능력을 갖추는 물어보고 눈치가 있고 글을 읽어서 이해를 하고 내 행동을 고칠 수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초등 중등 교육이 기본 수준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우 우수한 초중등 교육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의 제조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옛날처럼 선반 깎고 내 노하우 이거보다도 어떻게 하나요? 요즘엔 다 CNC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장비를 잘 다루고 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장비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보면은 그것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것들 내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르쳐주고 배우고 해서 어렵지 않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서 금방금방 습득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고교 졸업해가지고 기본적인 거 가르치고 생산 라인에 투입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게 미국 제조업체들의 지금 결론입니다. 별도의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제조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도 원래부터도 여러 가지로 지금 별로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교육기관에 투입할 여력이 과연 있나? 없다라는 게 고민인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나마 이 미국에서 제조업을 떠받치던 이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일자리들이 있는 제조업 일자리들이 있고 그러면 그 제조업 일자리 그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와 연계해서 그러한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 견학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력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체계들이 돌아가는 동네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붕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다 대학 가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요? 라고 상담교사한테 물어보면 지금은 너 고등학교 졸업해서 여기 주변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취업이 잘 돼. 이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우리 카운티 아니면 여기 주변에서 어느 학교가 대학 진학률이 높아.
이런 학교들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나마 작동하던 교육 시스템도 지금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대학에 간 사람들은 공장 라인에서 뛸 생각이 별로 없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 제조업체들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 공대를 나와서 엔지니어가 됐다 하더라도 라인에 투입할 그런 기술 못 배워, 안 배워왔어라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제조 현장에 투입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교육에 한 2년, 그 다음에 다시 그 현업에서 배워야 되는 추가적인 사항들, 후반기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거 배우는데 적어도 1, 2년 필요한데 야,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해외 공장 지어라는 게 미국 제조업의 현실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미국 사람 뽑아서 제조업 돌려야 된다. 걱정이 많다라는 게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 사람들의 이제 이율 배반적인 이야기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죠. 카토라는 이름의 이제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페이퍼들이 되게 질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잘 보는데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종사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제조업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거다가 꽝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당신은 그러한 제조업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케이 라고 하는 사람들은 2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라 하와이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제조업이라는 것이 이미 잊혀진 산업처럼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한다? 그것도 별로 그동안에 제조업 기반이 없던 남부라든지 인구가 좀 적은 지역에서 퀘스천이 많이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백인뿐만 아니고 인종, 계층,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다 똑같다라는 게 카토 연구소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다른 타 산업 분야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보람찬 일을 해. 그러니까 이거 할만해. 라고 이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표시가 돼야 그 사회가 그래도 제조업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해야 된다는 인식이 생기는데 미국은 그런 사회가 이미 끝난 지 오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은 지가 꽤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업체들은 요즘 현대식으로 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여력이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미국 공장 현장에 대한 사진들 이런 거 보시면 야 저래서 어떻게 생산해? 라고 하는 현장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뭐 시와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예전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대 정도 볼 법한 그때도 안 될 법한 그러한 현장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규정이 강화된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각종 그러한 이제 사업장 개선, 사업장 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뭐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 올망졸망하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밝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가 높아지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되는데 미국은 그나마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그런 게 있는 거죠. 제조업 일자리 재미없고 힘들고 한 그런 일자리는 거의 이민자들이 원래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미 기반이 잡힌 미국 사람들은 잘 안 하고 새로 미국에서 뭔가 자리를 잡으려는 이민자들이라든지 불법 체류자들이 하는 제조업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게 정말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것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 라는 회의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사실 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처럼 모든 사회가 제조업 마인드로 똘똘 뭉치고 제조업에 맞춰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어렵지 않게 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제조업 마인드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뭘까요? 일단 무조건 출근을 한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쨌든 아프든 출근을 한다. 퇴근 시간 때까지 제자리에 있는다. 그리고 위에서 납기가 떨어지면 머릿속에서 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한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저는 제조업 사회의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것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그다음에 현장에서 축적되는 프랙티스 나리지라는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는 손맛 그다음에 돌발 상황에 대한 이제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미국은 이런 거 되게 잘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미 그런 거를 잊어버린 지가 50년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조업이라는 것을 해보지가 않은 제조업 마인드가 없어진 지 벌써 적어도 40년이 된 나라한테 다시 용접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요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감을 익혀주게 하게 되고 이거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우리보다도 오히려 미국 제조업 현장에 있는 미국 사람들한테 더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대1로 가르치면 돼. 붙어 앉아서 가르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일을 딱 정해진 거죠. 잡 디스크립션에 정해진 내 일을 합니다. 문제가 딱 생겨요. 심지어 반도체 라인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일단 호출하고 나는 일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호출되는 사람도 내 근무 시간이면 오겠지만 아니면 다 라인 서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안 오면 난리가 나죠. 그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런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또 생겨. 그러면 이 원래 이 일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맞아요. 일단 이렇게 해보고, 껐다 켜고, 그 다음에 이거 안 되면 이거 다시 빼보고, 그러고 안 되면 연락 주세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많은 경우에 90% 이상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안 되는 걸 답답해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안 되면은 어떻게든 내가 배우고 익히고, 해서 남의 몫을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이 굴러가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속이 편한 거죠. 이런 데 익숙했던 대한민국 제조업이 미국에 가서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제조업 사회잖아요. 제조업이라는 것은 이 제조업 마인드가 없는 곳에 가서는 힘들다라는 점을 꼭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미국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자동화, AI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것들을 동원이 안 되는 BC가 안 나오는 기타 다른 이유로 많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단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과연 챙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실제로 로봇과 코웍을 한다, 같이 협동을 한다. 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생산성 만땅 찍고 만렙 찍고 하는 분들이 로봇과 일을 해야 효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해외에 있는 공장을 더 많이 지으면 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다시 또 바꿔놔야 되는데 글쎄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미국에 가서 고생하셨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참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와 미국 모두가 같은 배를 탔다라고 생각하면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